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에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죠.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날선 공방, 난상 토론, 그리고 난장 아무튼 제가 느낀 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후보들 간의 국민 통합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주요 장면들 썰전 라이브에서는 하나하나 꺼내서 촘촘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주로 어제 TV 토론 있었던 장면을 하나하나 저희가 두 우수하신 패널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저희 썰전 라이브 시간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모두 유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유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다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가 있는데 있는 곳은 이재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인천 부평역 앞 광장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트를 입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촬영 다 끝나셨으면 조금 이제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정세균 전 총리가 지지 유세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었네요. 지금 오후 3시 13분 현재 부평에서 열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입니다. 났네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조금 뒤에는 윤석열 후보의 유세 장면 오늘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4시 전쯤에 유세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저희가 현장을 라이브로 연결해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표정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피곤하죠. 후보들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연일 유세 강행군에다가 또 TV 토론 준비에다가 언론 인터뷰에다가 지금 뭐 거의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함이 약간 묻어나는 것 같고 그래도 대선 후보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또 힘이 나더라고요. 참 그 대선 후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현장에 가면은 나의 이름을 외치고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그런 데서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저 정도 되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은 거의 자판기예요. 딱 유세차 위에서 마이크를 딱 주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생각해보니까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가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연호한 걸 듣는데 사실 평생 본인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건 군대 갔을 때 누가 내 이름 부르면 혼날 일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럴 일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드문 경험이긴 하겠네요. 박원석 부단장님은 선거에 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맛에 선거를 하고 또 선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견디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면 또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그 지금쯤 되면 이제 유세 물이 오른다 그럽니다. 저희 용어로. 근데 처음에 이제 첫 유세, 첫날 시작할 때는 조금 이제 아직은 메시지가 좀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세문을 또 다 이제 캠프에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저런 전략적 고려를 가지고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준비해준 유세문 소화하기도 버거운데 이쯤 되면 유세문이 필요 없어요.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가 유권자들한테 통하는구나. 어떤 메시지는 안 통하는구나. 이게 후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반응이 오기 때문에. 반응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메시지를 간추리기 시작하고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유세도 짧아지고 그리고 유려해지고 딱 지금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하루에 너댓 번씩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데 갈 때는 그러면은 그 뭐를 준비해 주냐면 그냥 그 지역의 공약만 그냥 부평역 앞 이런 데서 뭐가 문제다 어떻게 해주겠다 이 정도만 해주면은요 나머지는 다 후보가 소화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제 인천의 공약, 부평의 공약 하면 알아서 다. 게다가 요즘에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후보들이 뭐 어퍼컷도 날리고 발차기도 하고 또 송판도 깨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참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거 유세하는 장면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욕하면서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왜 윤석열 후보는 왜 마스크를 안 써요? 라고 항의했다가 이제 본인도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또한 방역수칙 위반은 사실 아니죠. 네, 왜 어퍼컷 퍼포먼스 하냐 막 비판했다가 본인은 발차기에다가 무슨 손빵 깨기 따라쟁이다. 알겠습니다. 어제 TV 토론 장면 하나하나 보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할 내용은 역시 대장동 혈투로 잡았습니다. 어제 선관위 주최 첫 법정 TV 토론이었는데요. 역시나 대장동을 두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맞붙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꼭 보여드리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화천대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김만배하고 뭐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나무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할 텐데요. 일단 이재명 게이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거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간 그 2020년에 있었던 김만배 씨의 녹취록,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월간조선에서 그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잠깐 보면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정영학이 김만배 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오리역은 이제 용인 쪽에 있는 전철역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맥락이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땡땡땡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고 얘기하니까 정영학 씨가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녹취록이 녹음된 이 시간이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맥락이냐? 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10월 23일 날 10월 23일 그러니까 발언 3일 전이죠. 여기에서 이 후보가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다.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선거법 위반을 게이트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제가 여의도에서 한 26년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민주당에서는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본인도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 문장, 단어들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자리에서 확신을 했었다면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만약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러한 녹취록이 나오면 당신은 후보 사퇴할 겁니까? 라고 역공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오늘 이것이 공개됐으면 이재명 후보는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어디서 언론에서는 봤지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이트라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보통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그 권력이 개입된 대형 부패 사건 이런 걸 이제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혐의는 뭐였냐면 형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그 허위사실 유포죄였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까지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게이트라고 칭한다는 것은 뭔가 맥락상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그런 해명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그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 앞을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다. 즉 게이트 키핑의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을 지키고 있으니 뭐 이런 맥락으로 쓴 거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같은 당에서 나온 송영길 후보의 해명과 강훈식 의원의 해명도 전혀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가 그 맥락이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다. 해명을 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 스텝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녹취록상으로 이 게이트라는 게 뭘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윤석열 가지고는. 후보가 얘기한 대로 마치 그러면 대장동을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하나의 큰 비리 의혹이다. 이 맥락인가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그 맥락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이 녹취록의 전후를 보더라도 이 게이트라는 게 그렇게 추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무리가 있고. 비약이 있고 또 다른 녹취록, 이 동일인들 간의 다른 녹취록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대장동 사건과 별 관계 없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예. 그 뭐 전혀 로비를 해도 안 통하더라.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취록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책임을 밝혀주는 결정적 근거다, 결정적 단서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고 현재로는 보고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해명도 설득력 없지만 네. 그렇다고 윤 후보의 의혹 제기도 설득력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 그리고 맥락은 우리 모르겠다. 장 교수 그 지적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전에 꼼꼼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기사만 보고 나온 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제목 이거 잠깐. 사실이 아니면은 당신 후보 사퇴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다가 당신 후보 사퇴하겠냐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거 거의 막장이거든요. 근데 그 막장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좀 적당히 보고 나와가지고 이 녹취록의 이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준비가 여전히 좀 허술합니다. 허술했다. 예.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TV 토론 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좀 꼼꼼히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은 얘기를 생각이 나니까 얘기한 수준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자기 만족형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판넬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예. 어제 공격을 하셨잖아요. 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안 쓰려고 했는데 뭐 하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왜 만들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큼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죠. 판넬을 가지고 와서 이른바 녹취록에 나오는 네. 얘기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얘기 하나만 주고, 더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사전에 저 스튜디오에 있었어요. 아, 예. 후보들 사전에 이제 그 준비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럴 때 판넬을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준비해 오셨는데 처음에는 한 5장 정도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진을 통해서 내보내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내용이 뭘까? 이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글씨만 어렴풋이 보여서 궁금했는데 이제 저거여서 5개 중에 하나 쓴 네, 저거군요. 저거를 쓰셨는데 저게 과연 이제 선거 전략상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까? 저게 만약 공격적인 저게 저 판넬에 쓰여 있는 내용이 선거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일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봤습니다. 저 장면을. 그러니까 대장동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오히려 당신들하고 관계 있어. 예. 근데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 여러 이 권력형 연루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대장동을 스스로 설계했다고 말한 장본인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그걸 통해서 공익 환수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장동이 나오는 순간 이재명 후보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지. 프레임 자체가 불리한 프레임이라는 그렇죠. 그 거죠, 책임이 지금. 다른 사람이 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대장동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유효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판넬과 관련해서 좀 뒤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후보자들이 저런 TV 토론을 끝나고 나면 백브리핑을 해주잖아요. 예. 오늘 TV 토론 어떠셨습니까? 뭐 그럼 막 본인 소감 얘기하잖아요. 어제 다른 후보는 다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백브리핑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예. 그래서 화난 거 아니냐. 엄청 화가 났대요. 뭐에 그래요? 화났냐면 이재명 후보의 저 판넬 때문에 저기에 보면은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영장 나오면 영장 죽어 나오면 죽어. 예. 그 표현 가지고 엄청나게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브리핑 안 하고 상당히 좀 화가 나시죠. 야, 역시 취재를 원래 이제 어제 백브리핑을 안 해서 김병민 대변인이 대신 백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백브리핑을 안 하냐? 혹시 화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윤석열 선대본의 입장은
그냥 현장 스튜디오 이 상황이 좀 어수선해서 백브리핑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런데 한 이제 단- 그게 아니라 진짜 화나서 간 거군요. 제가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예. 저에게 정보 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확실히 화가 상당히 많이 음. 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도 좀 윤석열 후보 화난 표정이었습니까? 아니 TV로는 뭐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게 토론 중간에 생긴 일이잖아요. 예. 어제 그 판넬에 쓰여 있는 윤석열은 죽어라는 말을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대여섯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쵸. 대여섯 번 죽은 거예요, 어제. 기분 나쁘죠. 사실 기분 나쁘셨죠. 그게 이제 물론 있죠. 가로가 있습니다. 영장 나오면 죽어. 예, 뭐 이렇게 예. 돼 있는 건데 사실 앞에서 면전에서 듣고 있으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뭐 TV 토론 중간에 화면상으로 볼 때는 표정 변화나 그런 게 크지는 않았는데 뭐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토론 끝나고 백브리핑이 현장에서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전에 다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위치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어느 후보는 여기, 어느 후보는 여기, 어느 후보는 여기. 그거 다 이제 대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죠. 감정을 좀 다스리고 백브리핑 할 건 하고 그렇죠. 또 화낼 건 내더라도. 사실 언론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씨 화나는데 그냥 갈래. 요거는 일단 윤 후보가 잘못한 걸로 화가 부적절했다. 났었다면 예. 부적절했다라는 예, 지금 정도가 장성철 특임 교수에 따르면 화가 나서 간 걸로 주요 취재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맞다면 예, 그거에 따르면 부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네, 그 정도 일단 그거 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에 대해서 해봤는데 두 분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의혹도 정황상 맥락상 꼭 그것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재명 선대위에서 얘기한 해명도 꼭 맞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제 조서에 나와 있죠.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저희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2011년에 당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친인척인 조우영 씨가 검찰 출석 전에 김만배 씨 등과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나서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고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사는 대충 할 거야. 내가 다 손 써놨어. 이게 이제 문맥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조사가 끝난 뒤에 실제로 주임 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조우영 씨가 말을 했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라고 말했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당시 주임 검사가 이제 윤석열 주임 이게 검사였죠. 뭐가 문제입니까? 커피 타준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박성태 우리 앵커님은 혹시 예. 검찰 조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예. 우리 박원석 단장님께서는 많이 있죠. 많이 받았죠. 저도 대략 한 7차례 정도의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가면 검사가 예. 그냥 기계적으로 커피를 타줬습니다. 저도. 어, 이것이 그냥 예우해 주려고 뭐 봐주려고 커피를 타줬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도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었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오늘은 올라가면 그전에는 좀 오늘은이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그전에는 좀 호되게 조사를 당했나 봐요.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라는 거는 이미 검찰 측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 조우영 씨 간에 뭔가 미리 합의가 돼 있다. 이런 문맥이긴 해요. 이 조사 하나 가지고요. 은자 조사 하나 가지고 아니 뭐 저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20년 넘게 법조 기자를 했었던 예. 그러니까 검찰 출입을 아주 오래 한 기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쨌든 검찰 내 인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아니, 박영수 전 그 검사장하고 친한 이유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대화의 맥락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으니 오늘은 이전처럼 호되게 조사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깔고 있어요. 그럼 맥락이 보이죠. 네. 일단 뭐 전제할 건 이건 독취록이 그러나- 아니고 남욱 씨의 주장입니다. 네. 당시를 회상한.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검찰 출입을 오래 했던 기자로서 본인이 본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얘기이지 그런다고 검찰이 봐준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간접 진술이에요. 이걸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검찰에 들어가서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남욱하고 얘기를 나눴고 남욱이 그걸 갖다가 조우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라고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한 겁니다.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제 뻥쳤을 수 있다. 그렇죠. 단적으로 때문에 얘기하면 그 그런 간접 말씀이시군요. 진술만 가지고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검찰이 들어간다고 뭐 다 커피 타주는 건 아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커피를 친절하게 타줄 것처럼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집에서 계란말이도 해주는 분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커피 정도야. 계란말이. 그거는 보이는 방송에서 해준 네, 거지. 죄송합니다. 그건 또 부인한테 해주신 거고. 아니 예능인들한테도 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로 인해서 조성된 1,800억 원이 예. 결국엔 대장동의 종잣돈으로 들어갔고 그 수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대장동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잖아요. 예. 너무 많은 전제가 있어요. 정말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은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게 일어나지 않았을지, 예. 혹은 과연 그때 수사가 정말 제대로 안 된 게 맞는지 여러 가지 지금 그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대장동의 주범은 뭐 몸통은 오히려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이 억지스러운 그런 논리죠. 만약 당시에 검찰 브로커 등을 통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을 대충 조사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따져봐야 그렇죠. 되고 그건 그것과 별개로 별개로. 이제 김만배 씨가 또 여기저기 로비한 게 있으면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1년도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기계가 있는 그런 검사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에 한 거를 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 부패 예. 뭐 이런 거에 항거했던 사람인데 그냥 누구의 전화 한 통화로 피의자를 봐주고 참고인을 봐주고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와서야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을 했으니까 상대 진영에서는 야, 이 사람 원래 정치검사야. 누구 부탁받고 많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꼿꼿한 강직한 검사의 표상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 장 교수가 요즘에 조금 약간 이 비평의 톤이 달라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 이게 이제 후보 선거일이 가까워져 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윤우진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 그렇게 윤대진 검사장의 형. 그렇게 강직한 검사가 그 중요한 피의자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강직한 면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편 챙기는 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진술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막 거대 권력, 그것도 공개된 거대 압박 이런 것은 아니 내가 왜 쪽팔리게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 있을 때는 아유 내가 잘 봐줄게 이럴 가능성도 뇌피셜입니다. 있을 수는 박 있죠. 단장님과 박성태 앵커님의 박씨 반박에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엑스파일을 수긍한다는 봤잖아. 얘기입니다. 수긍한다는 얘기. 엑스파일을 봤거든. 예. 아, 거기에 그런 것도 나오나요? 기억도 안 나요. 뭐 작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나는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일단 제가 사석에서 계속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없대요. 없어요? 본인은 없고 구하려면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그분은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엑스파일 얘기 꺼내셔가지고 네. 자꾸 지금- 저를 반윤석열 쪽에 묶어놓으시려는 네. 고도의 전략화된 기획. 박원선 단장님이 이제 계속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친윤석열 되면 내가 본인이 친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아니 뭐 사실은 이런. 제가 요즘에 박원석 단장님 때문에 신상종 후보에게 예. 저희 지역구에서 상당히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어. 어제도 집 앞에 심상정 후보 현수막이 헐렁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박 단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제대로 빨리 걸으시라고. 예.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바로 있는데. 제가 업체에 연락해서 줄 잡아당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예. 전 의원님과 네. 고양시에 사시는 유권자입니다. 제주도에 혹시 출마하십니까? 제주도의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제주도 장성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이 하여튼 저 때문에 동명이인이시구나. 상당한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아 그래요? 왜? 이름이 좀 제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좀 높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 장성철 이 후보가 예비 예. 후보가 이 고향 장성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 원래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 예. 보수 패널로서는 장성철 교수님이 주에 뭐 10여 회를 충분히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높고 우연찮게 제주 장성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JTBC 썰전 나오는 게 제일 저의 기쁨이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대장동 혈투까지 짚어봤고요. 그러면서 남욱
검사에게 검찰 조서까지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TV토론에서 나왔던 처음으로 나왔죠. 배우자 리스크 토론이었습니다. 주제 자막을 먼저 보면 두 번째는 배우자 리스크 등장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왜 TV토론에서 배우자 얘기를 서로 안 할까? 서로 꿀리는 곳이 있어서 서로 언급을 안 한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어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민주주의와 뭐 경제 발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경제 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을 했었죠. 이것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벌은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그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재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소득이 적었다. 월급 200만 원. 뭐 적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원래부터 재산이 있었다. 로또를 받은 게 아니라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해서 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요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알려진 것으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사업과 투자를 같이 하면서 돈을 같이 벌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셨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셔서 자산을 축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더 비평을 하거나 평가할 만한 정보가 없어요.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2010년 이전의 재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갖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것도 좀 과한 비판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여기에 어쨌든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 모 언론에서 공소장을 입수해서 익명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그 공소장의 정황을 분석했을 때 그 공소장에 한 뭐 200여 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뭐 거래, 투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해명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모든 후보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도 이 자본시장의 투명성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장 해치는 범죄가 이런 주가 조작 같은 범죄예요. 게다가 지난 경선 때 경선 후보들이 이걸 문제 제기하니까 계좌를 공개를 했어요. 2010년 몇 월 이후에는 없었다. 근데 그 2010년 몇 월 이후에 거래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거래 방식이 또 굉장히 좀 수상하다.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씨 통장에서 그 모친인 최모 씨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본인 통장과 본인 통장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건 뭐냐면 그 주가 조작 방법으로 이른바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는 서로 자기 짜고. 거래죠, 자기 거래. 짜고서 하는 자기 거래. 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확 띄우는 거거든요. 그런 정황마저 있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냥 뭉개고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뭉갠다고 해서 저는 이게 그냥 뭐 그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투명하게 해명을 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사적 유용도 이것도 거의 문객이 아닙니까? 감사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수사한다는 이유로. 근데 정치 지도자, 그것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왕에 공론화된 가족의 문제, 그리고 공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어떤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계기로 일관하면서 서로를 향해서만 삿대질하는 모습은 굉장히 불성사납습니다. 예. 박 단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 저도 동의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는 섭섭함이 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 공모했다, 관여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뭐 순간순간 나왔던 증거들과 윤석열 후보의 해명은 나중에 보면 거짓말로 드러나요.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처음에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식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자는 손해만 봤어요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본 것도 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후보들이 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소상히 다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다 얘기하고 하겠다. 윤석열 후보도. 근데 지금 설명할 게 있는데 다들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대요. 대통령 되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것도 뭐 부인이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으면 벌었는지 만약에 계속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럼 부인에게 물어봐야죠. 자기 했어? 많이 벌었나? 아니 이거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면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안 궁금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양식과 검찰의 양심을 좀 믿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예. 해야 된다.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도 적당히 넘어가는데 나중에 제대로 할까요? 윤석열 후보를 믿으시라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공정하게.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네. 그런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믿어야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박제해 놓으세요. 박제해 아, 놓으시고 믿어야죠.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특정 캠프를 향해서 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장설철 교수님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랬으면 저 좋겠다니까요. 이번 카메라도 제대로 한번 받아서 다시 아니 한번 그러니까 하실래요? 앵커님 네.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분노했던 건 뭐냐면 우리 편을 방어하고 보호해줬어요. 예. 윤석열 정권도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 정권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고 윤석열 정권 5년 하면은요 보수 정권 또 내로남불 소리 듣고 예. 정권 교체 당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초기를 그 이슈가 불거졌을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많은 증거들이 그동안에 감추려고 했던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사실로 확인됐고 더 이상 이게 공직을 국민 앞에 나서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무엇이든 투명하지 않게 뭘 감추고서 제대로 된 그런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결국에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점을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이 분명하게 이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털고 가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에 가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자세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도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 혹시 대통령 되면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할까라는 의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투자 증권사가 4개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야죠. 자, 4개 증권사 수익이 어떻게 돼? 이 정도 수익이면 합리적인 수익이네. 또는 이거는 뭐 주가 조작 아니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소상히 밝혀야 되고. 아니, 근데 제가 윤 후보만 뭐라고 한 것 같으니까 이재명 아니, 후보 측도 얘기를 하면 네네. 김혜경 씨가 법카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건 대체 누가 먹은 거야? 네. 혹시 예를 들어 뭐 정치적 활동 뭐 배우자로서 그런 걸 좀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 한 거야? 라고 진지하게 지금 물어봐야 되잖아요. 후보 때도 안 하는 걸 된 다음에 한다는 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좀 말을 여러 번 바꾸셨으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검사 20년 생활해오면서 본인의 말한 내용 그리고 약속한 거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니 예. 저는 정말 이 부분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좀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박 단장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무속과 주술에 의해서 공적인 일을 결정을 한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예. 그리고 김건희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이것은요,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고 탄핵당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인카드 썼다는 것,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 뭐 궁금해하잖아요. 초밥 왜 10인분 시켰어? 소고기는 왜 8인분 시켰어? 그 김혜경 배우자한테 물어보면은 김혜경 배우자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후보 간에 서로 집요하게 묻지 못하는 이 현실이 서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인천 부평 유세를 잠시 봤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유세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3시 47분 현재 윤석열 후보의 실시간 유세 현장입니다. 충남 보령의 유세 장면입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앞에 서문에 나오는 정치 선언이 종전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전 관리 날씨가 좀 체제를 흐린 무력화하기 가운데 위해서 종전 선언을 오늘은 빨간 추진하고 점퍼를 입지 않았고요. 사람들 북한에서는 속에서 자기들의 예, 핵 개발을 제가 지금 용인해 충남에서 줘야 종전 윤석열 선언에 후보가 응하겠다고 유세하는 한술 장면을 덧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체 유튜브와 연계를 해서 후보의 유세가 라이브로 두 후보의 유세가 동시간대 저희 프로그램 시간이 있을 때는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그날의 분위기를 잠깐 엿보는 장면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봤고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세는 연결 안 하나요? 라이브로 할 때가 저희가 맞으면 또 합니다. 예. 아니 지금 저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 안 하나? 라이브로 제가 하는지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소수정당은 그렇게 저희 무시하지 PD가 심상정 후보가 아직 안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하고 있을 때 원래도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대본을 아무리 아닙니다. 봐도. 지금 저희 조현철 PD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 계속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휴. 이제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구성으로 어제 또 TV 토론에서 주목할 장면들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피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예. 세 번째 주제는 공세적인 안과심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에게 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하는 장면인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부터 보면 작정하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 결렬. 윤 후보를 꺾고 내가 야권 후보가 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해방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그러한 울타리로부터 탈출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거에 대한 해방감, 속시원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내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제대로 공격해도 괜찮겠구나. 봐주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예. 좀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좀 부족된 것이 아니냐라는 인상을 준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개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저희 윤석열 정권은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라고 본인이 선언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국정 운영 철학과 가치관을 쫙 한번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일문일답해서 너무 좀 낮은 수준의 그러한 얘기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한 거죠. 그거는 하드웨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또 소프트웨어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단편적인 지식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키워드를 했으면 좀 더 통찰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단어들만 들은 일단 거죠. 뭐 안철수 후보가 사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할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서 절레절레가 도리도리에게 라는 밈도 좀 돌곤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인 거죠. 근데 5년 전에도 잠깐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비교를 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 당시 홍준표 후보와 TV 토론 중 홍준표 후보 말하는 걸 듣고 그때 정부 시절에 지금 표정을 잠깐, 이건 5년 전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아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지난 대선의 4월에 홍준표 후보의 TV 토론, 전체 TV 토론에서 절레절레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답변할 때 어제 답변하는 중에 저렇게 이제 투샷으로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니지, 답이 아니야. 조금은 여유가 있어졌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안철수 후보가 뭔가 이게 좀 답답할 때 예. 저런 제스처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제가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하고 잠깐 이거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답답했다고 안철수 후보 말씀을 하시더라. 그럼 저건 의도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답답한 얘기를 들으면 예,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어제 그 일문일답 비슷하게 전개된 상황이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묻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다소는 굉장히 좀 피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데 계속 그 겉도는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그 답답함을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었고, 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전반적으로 어제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점은 굉장히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그걸 뒷받침해야 될 논리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보고, 또 안철수 후보가 뭐 나름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는 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어떤 흥분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갑자기 이제 말의 템포가 빨라지거나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저런 그 토론을 좋아하는 취향의 그런 유권자들도 계세요. 예. 특히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가 저렇게 막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못 느끼는 그런 층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좀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토론 주제도 어쨌든 경제 분야였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런 점도 좀 본인을 어필하기에 어제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어제 윤석열 후보만 뭐 핀트를 못 맞추신다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제 TV 토론 뒤에 윤석열 후보 평가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잠깐 어제 TV 토론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제 양도세, 종부세 깎는다는 것은 제가 누가 하셨는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원래 규칙에 30초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을 한 걸 답변을 하셔야죠. 노무현 답할 기회를 대통령께서 주셔야죠.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이거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질문에 주도권도 답변하세요?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답변 드릴 때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이제 답변은 그럼 하세요라고 하니까 안 할게요. 라서 약간 화가 난 모습도 좀 보였었어요.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문서답했고 예.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예. 이것을 왜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세금을 걷는 건데 왜 나눠주는 그런 표현을 쓰느냐. 이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난감해하고 곤혹스러워했다. 심상정 후보께서 작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뭐 그렇게 작심한 것까지는 없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네.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정의당은 나한테만 그렇고 가혹하고 국민의힘엔 관대하냐. 심상정 후보의 공보단장이신 박원석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뭐 그거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하실 말씀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뭐 특별히 그걸 가혹하다고 느낄 이유가 전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정의당이 누구에게 특별히 관대하고 누구에게 가혹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정의당이 아주 자로잰 듯이 양쪽을 50대 50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건 저희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좀 답답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고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하고 내용적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냐? 어제 심상정 후보의 질의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 본인이 퇴행적인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똑같이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고 공급 폭탄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반성문을 쓰셨고, 근데 대안은 국민의힘과 같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정권 넘겨주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못 하셨고, 저희가 이제 또 MB 아바타 경제 이거 지적을 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15년 만에 이 성장과 관련된 수량적 목표를 제시한 최초의 후보입니다. 예. 그 사이에 어떤 보수 후보도 그런 목표를 제시 안 했어요. 이른바 747을 이어서 그렇죠. 5다. 근데요, 국민소득 5만 달러 가려면 매년 경제가 한 9몇 %씩 성장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리고 수출이 1조 달러 가려면 마찬가지로 7% 이상 성장을 해야 되고요. 세계 5대 강국 되려면 우리 앞에 있는 프랑스, 인도, 영국까지 다 제껴야 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혹세무미 나는 이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했던 게, 과거에는 그래도 정의당이 민주당과 좀 가까웠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보 연대로 묶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아닌 거네요. 그때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때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이 바뀐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때의 민주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전혀 개혁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일단 정의당의 생각으로 들어봤고요. 정의당도 옛날에 정의당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앞에 계시니까 비판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TV 토론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일단 기축통화국 논란이 있었어요. 관련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점. 그건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좀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재정 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축통화국 얘기를 이제 국가부채의 적정 비율이 얼마냐라는 논쟁을 벌이다가 이재명 후보가 우리도 이제 기축통화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축통화국 되면 좋죠. 좋죠. 로또 맞으면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로또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빚내가지고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명품도 사자. 이게 맞습니까? 로또 맞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기축통화되면 정말 좋은데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축통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적인 예로 동남아 가서 우리나라 한국 돈 가지고 뭐 시장 가서 뭐 하나 과일 하나 못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통화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축통화라는 건 이제 돈을 찍어내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 원화를 그렇죠. 한국은에서 찍어내지만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남아 여행 가서 자 우리 원화인데 돈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우리 돈 받아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 관광지는 워낙 한국 관광객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이상한 아무 커피숍에 가서 원화로 2만 원 주면 뭐죠?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이제 기축통화 영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인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갖고 희망을 갖고 국민들을 너무 들뜨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게 전경련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민주당에서 나중에 이렇게
해명을 예. 했더라고요. 정경련의 보고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축통화국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IMF에 보면 SDR이라고 해서 특별 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화폐들이 있습니다. 그게 달러, 엔화, 위안화, 그다음에 뭐 파운드, 유로 예. 이런 정도예요. 그런 돈들을 통상 이제 기축통화라고 부르는데 어제 논쟁의 맥락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었고 지금 부채 비율이 적정하냐 국가 부채 비율이. 근데 전 세계 국가 부채 그 비율 평균이 한 98% 되고요. 선진국은 120%가 넘습니다. 예. 그 일본은 256%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망한다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부채가 자국 통화 표시 부채입니다. 외채가 아니고. 예. 남유럽 국가들이 망했던 건 외채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부채 비율 5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국 통화 표시 부채이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국가 부채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작 걱정해야 되는 거는 국가 부채가 아니고 가계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가 지금 2,200조가 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 선진국들 가계 부채 이렇게 높지 않고 그 가계 부채에 소상공인들이 진 부채는 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가계가 도산하게 생긴 게 정작 우리 경제에서 그리고 우리 이 살림살이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한가하게 무슨 기축통화 논쟁을 하고 있고 저는 너무 허황된 토론을 어제 이 후보들이 하셨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국가 부채가 얼마나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뭐 방역 조치나 이런 걸로 해서 손실 보고 생계 위협을 받고 어쨌든 영업을 못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설령 우리나라가 현재 150%에도 다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럼요. 그게 그게 헌법상 먼저죠. 원리죠. 사실은 그게 헌법상 원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돼. 이걸 떠나서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던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던 라이브. 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이죠. 정봉주 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봉도사님. 예. 이른바 법사들과는 다른 도사죠? 그렇죠. 그쪽이랑은 계열이 많이 다르시죠? 그분들은 이제 그 잡신들과 소통을 하고요. 저는 국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아, 역시. 예, 소통의 레벨이 틀리죠. 소통의 레벨이 틀리다. 예. 법사와 도사는 확실히 차이가 있군요. 법사들은 기류에 널려 있고 도사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도사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는데 예. 역시 도사다운 답변으로 예. 잘 해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물 바로 저희 예. 일단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어제 TV 토론 점수를 한번 주셔보시죠. 일단 이재명 후보 점수는 좀 늦게 하고 예. 윤석열 후보 점수는 몇 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점수를 평가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딱 안 꽂히는데 예. 내부는 이제 그 세 줄로 평가하면 안철수 후보는 잘했다. 잘했다. 예. 예, 이재명 후보는 잘했다. 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망했다. 망했다. 예. 아니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 몰랐다.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망했다. 심상정 후보는 망했다. 예.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 한길 리서치 그 여론조사 보면요. 예. 심상정 후보가 1.2% 나오면서 예. 허경영 후보가 1.6%가 나왔죠. 허경영 후보 밑으로 내려간 건 처음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두 번째인데 허경영 후보 밑으로 내려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 원인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2.5%나 3%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토론과 어제 토론을 보게 되면 어제 토론에서는 좀 덜했지만 지난 토론의 후유증이 컸습니다.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쪽에서 좀 강성 좌파 분들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공격을 안 하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하니까 그분들이 돌아선 거죠. 그래갖고 거의 반 정도의 지지율이 빠져나가서 제가 보기에 심상정 후보는 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에 있어서 지지율이 많이 격차가 내려왔다. 그래서 좀 망했다 이런. 지금 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 네.
자세한 이런 것들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앞서 이제 오시기 전에 저희 작가분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난 19일하고 21일 사흘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한길 리서치의 조사고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42.6%, 윤석열 후보가 42.7%의 조사 수치를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유선 전화 면접이 16.7%. 예. 그다음에 ALS가 80여 %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들 참조하면 되고요. 이 결과는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인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근래에 나온 것 중에 이게 이제 가장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나온 건데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조사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조사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20일 날 그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여론조사는 단일화 결렬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파동을 타는데 예. 실질적으로 단일화 이전에는 어땠었고 이후에는 어땠었냐라고 하는 흐름을 보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단일화 이전에 그 결렬 이전에 그러니까 13일 날 단일화 선언을 하고 20일 날 결렬 일주일 만에 지난 결렬 일요일 날 선언을 결렬 하거든요. 선언했죠, 안철수 후보가. 그럼 그동안 그 와중에 무슨 흐름이 있었고 어떤 것이 그 유권자들의 이 표심을 바꾸는데 지지율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었냐라고 하는 게 이 한길 리서치가 가장 의미 있는 조사를 한 거예요. 최신 거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계속 쭉 나가면요. 결렬 이전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5.7% 앞서갑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한길 그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근데 이제 20일 날 단일화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1.9% 앞서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단일화 결렬 이전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표가 몇 프로가 왔다 갔다 하냐면 7.6%가 움직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2월 13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와서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간 것은 단일화였다. 지금 말씀 이제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 예. 제가 앞서 이제 개요로 설명한 그 조사를 보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 또는 오차범위 우세를 계속 보여온 조사가 많았는데 많았죠. 그건 단일화 컨벤션이고 단일화가 깨졌으니 다시 박빙으로 갈 거다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조사 나온 걸 보면 대체로 그래도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앞서지만 그 전에 막 9% 차이가 난다든지 7%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로부터 다시 박빙 상태로 좁아졌다. 예. 근데 그거는 그 이유가 단일화 결렬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뭐 봉도사님의 예. 봉도사님의 과학적 분석입니다. 과학에 사용한 장치나 시스템, 이론 이런 것들은 혹시 뭐가 따로 있나요? 한길 리서치 걸 썼죠. 한길 리서치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JTBC 걸 쓰고 있습니다. 채널은 예. 저희 방송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한길 리서치 예. 자료를 인용해서.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MBS 조사를 전국 지표 조사 MBS 거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35% 동률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나왔다가 지난주에 9% 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면서 조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한길 리서치 조사로 단일화 결렬 이유를 보면 다르다는 게 이제 봉도사님의 분석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MBS 말씀을 하셨으니까 MBS도 이제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조사 일자가 14, 15, 16일입니다. 월화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던진 게 13일이죠. 그럼 국민들은요 이런 겁니다. 단일화를 던지면은 이게 단일화가 되나 보다라고 하지 그것이 단일화가 결과가 어떻게 가지?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13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역대 최고의 명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단일화 제안을 던졌어요. 그리고 14, 15, 16일 날 조사를 하니까 단일화 밴드웨건 효과가 가장 컨벤션 효과 말씀하신 그게 가장 극명하게 올라갔을 때니까 이재명 후보가 9% 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일주를 보면 단일화에 의한 밴드웨건 효과가 극점으로 갔다가 그리고 20일 날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서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가 또 급변침하는. 지금 봉도사님의 정봉주 의원님의 그 분석을 따라 보면 처음에 어제 TV 토론 평가를 하실 때 일단 안철수 후보가 잘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가라.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얘기시죠? 그건 아닙니다. 거의 그걸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 예, 리얼미터의 대표. 예, 이택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인터뷰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좀 새겨볼 만하죠. 리얼미터 대표가 어느 매체인지는 제가 굳이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반윤 포이론이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치 어제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을 두고 나머지 세력들이 뭐 함께 할 것 같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그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예. 쭉 갈 가능성은 높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을 놔두고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을 놔두고 나머지 심상정, 안철수 뭐 이런 등등이 함께 연대하는 뭐 그런 걸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당이 홀로 가고 예. 야당이 뭉치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과 괴를 함께한 적이 많았지만 예. 앞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민주당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그런다라고 하고 예. 지금 홍도사님 분석은 반윤으로 뭉칠 거다라고 2002년 대선을 보면요. 그때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때 예. 노무현 후보가 전 여당이었거든요. 예. 여당이었는데 제1야당을 놔두고 2등으로 달리던 정몽준 후보와 3등 하던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놔두고 야당끼리 단일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례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이나믹이 높기 때문에 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거가 16일 정도 남았는데 16일, 15일 남았는데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았나요? 그럼 일본 정치로 보면 15년과 같다. 어마어마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럼 모른다.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스튜디오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편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 박원석 의원요. 심상정 공보단장인가 뭐라고 그렇죠. 계시죠? 얄미워요. 얄밉습니까? 예. 어제 세게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좀 이재명 후보에게 특히 좀 뭐라고 했다고 보십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덜했어요. 지난주에는 아주 얄미웠고 예. 어제는 얄미웠습니다. 여기도 데시벨의 약간 강도로 뉘앙스로 모든 걸 많은 걸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어제도 안철수 보면 잘했다. 이재명 후보는 잘했다. 심상정 후보는 망했다. 좀 작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들릴까 봐. 예. 알겠습니다. 들릴까 봐. 일단 망했다. 미워. 근데 크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지난주에는 지난 2차 토론 때는 법정 토론 말고 그 기자협회와 뭐 JTBC 등 종편과 이제 같이 했던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잖아요. 왜 저한테만 물어봅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심상정 후보가 그 시쳇말을 씹었어요,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안 물었습니다. 그 시쳇말은 여기서 많이 쓰지 말아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제가 불려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지울게요. 무시하고. 그 이제 거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쳇말에 그 앞에 동물을 붙이는데 그건 붙이지 말고. 아무튼 뭐 접두사 하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시청자들이 무시하고. X 무시하고. 이 정도 괜찮습니다. X 무시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끝까지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후보가 허경영 후보에게도 지지를 밀리는 것에 그 저변에는 이재명 후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공격을 했어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하고 이제 사는 동네도 비슷해서 종종 뵙거든요. 정의당 분위기를 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잘못 판단을 해서 정의당의 존립 기반인 정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편이니까 잘해주자 이런 거는 아예 정의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립 기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더 확실하게 선을 긋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싶으면 정의당이 볼 때 확실하게 선을 긋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의 대표님을 노회찬 의원께서 멋진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있지만 우주인 침공하면 일본과 손잡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마치 정치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독재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요. 심상정, 이재명 손잡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으면요. 그리고 대체로 박빙 우세라고 나오게 되면 심상정 후보의 전략이 맞을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어떠한 조사에서도 여기 뭐 질문지에도 나왔죠. 어떠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입니다. 혹은 오차 보면 밖에서 우세거나. 그건 지금 앞선 단일화 컨벤션 때문이지 별게 아니라고 또 아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컨벤션으로 확 올라갔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판세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 컨벤션, 단일화 밴드웨건 효과가 없어졌어도 예. 윤석열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럼 심상정 후보에게 제가 묻습니다. 검찰 독재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죠. 노회찬 전 노회찬 의원의 입장하고도 다른 거죠. 지금은 검찰 독재가 출연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럼 외계인이란 말씀이시군요. 당시 노회찬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이 외계에서 온 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예. 예, 그건 외계인인지 그렇지 잘 모르겠고. 예, 예. 근데 이제 어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후보 유세 토론에서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는 소련 말을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인데 왜 소련 말을 하지? 러시아, 소련은 오래된 나라라서. 그리고 일부러 소련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아니고 옛날 소련 말을 했다. 예, 소련 말을 해서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과학 강국을 얘기하고 IT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무슨 데이터베이스 얘기하고 그 플랫폼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다 틀린 말, 잘못된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 기술의 최고의 전문가, 그다음 벤처 기업을 해봤던 안철수 후보에 딱 걸린 거죠. 그럼 물어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윤석열 후보가 정무적 판단이 좀 떨어진다라고 봤던 게 지난 2차 토론 기자회견 토론에서는 노동 문제 갖고 심상정 후보에게 들이대요. 노동 문제는 심상정 후보가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딱 짚으면 대충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고 빨리 무마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붙더라고요. 구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이런 언급이 나왔었고요. 디지털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알아서 잘 갈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는 그 플랫폼 기업이 아니죠.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비교하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제조업과 손잡지 않게 되면 향후 10년 뒤에 플랫폼 기업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제가 박수를 보냈죠. 정말 과학기술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다. 플랫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서 주워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 얘기를 하니까 그건 데이터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정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 데이터의 공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공유할 수도 있고 공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 정답 OX입니까? 그러면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하도 답답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여기서 어제 토론 끝났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간만에 우리 봉도사님을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안철수 후보 띄우기는 일단 안철수 후보는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완주를 바라는 다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정의당 찍지 마시고 이재명 후보를 찍으세요라는 부분으로 집중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일단 표가 결집이 돼야 된다. 저쪽은 나눠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이제 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성태 MC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고 제 뇌 구조가 민주당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계셨잖아요. 창당을 하셨잖아요. 열린민주당. 어제 같이 방송 좀 더 강성이었다고. 강성이요? 전 제가 강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사실 봉도사님이 강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이 방송을 봤던 중도층 정알못, 정치를 알지 못하는 분, 그분이 딱 끝나자마자 야, 안철수 후보가 정말 잘했다. 최고의 전문가 같다. 근데 제가 봐도 10년 동안 대통령 준비하면서 저는 그전에 안철수 후보를 많이 비판했어요. 그렇죠. 대통령병에 빠진 사람이다. 예전에 그랬죠.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토론에 그 이전에 2차 토론회 그러니까 기자회견 토론을 보고 정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어제 본인의 신조를 얘기했잖아요. 예. 다당제가 저의 그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지 말고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물어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다당제 체제가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정치적 소신이 어제 만났던 접합 부분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거의 가깝다고 없잖아요,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 도저히 근데 이제 자꾸 안철수 후보랑 이재명이랑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가 혹시 단일화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더 나오게끔 하기 위한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분석이? 객관적인 분석이 그렇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전략이 없는 분석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양당 체제로 힘이 나뉜 것에 대한 폐해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제 주위에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친민주당, 그다음 친윤석열 분은 무조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초점을 다시 돌아가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는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에 다당제 구조로 선거는 치러진다. 독주를 해야 된다. 아니, 독주가 아니에요. 치러지는데 혼자 완주를 해야 된다. 예, 치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2월 13일 날 얘기한 그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제일 멋지게 한 게 뭐냐면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누가 누구로 단일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일화를 할 것입니까? 그렇죠. 라고 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전 이 글을 보고요. 정말 안철수 후보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그 두 후보 다 비호감이 높다 그러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17%까지 올라갔던 그 지지자들이 양당 체제라고 하는 틀에 갇혀갖고 아마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에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 무조건 양당 체제 사표 심리를 가지지 말고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이번 대선 끝나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분이. 지금 말씀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계속 지지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집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지 말고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해서 안 후보를 계속 밀어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건 박성태 진행자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내구조랑 이제 제가 분석한 내구조랑 같네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제가 원래 인터뷰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데 예. 봉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모셔서 가만히 들으면 이거는 인터뷰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요일 날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많이 날카롭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오시니까 그때도 좀 들어야 공평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입니까? 제가 원래 두 분이서 같이 또 2차 라운드로 이 썰전 테이블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절친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하고 하는 관계고 저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순해집니다. 그냥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워낙 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듣게 되면 좀 이렇게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혼자 하자고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사실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 말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님 들으면 내가? 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굳이 두 분의 관계를 위해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간질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 환영합니다. 이게 그 친구가 안 돼. 그냥 따로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긴 하지만 사실 약간 화내는 모습도 보여서 독선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미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무척 억울했었죠. 그래서 어제 팻말을 2번씩이나 들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내가 아니다. 윤 후보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홍보로 그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간만에 하려니까 잘 안 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제. 봉도사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타임.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예, 계속해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입니다. 임종주의 쓴소리 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주 전문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안녕하세요. 썰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장외에서도 여야 대변인들이 그 독설을 쏟아내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자기 후보는 잘했고 상대 후보는 못했다고 깎아내린 건데 예. 서로에 대한 표현이 꽤 직설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네, 예. 토론 직후 나온 논평을 보면요. 횡설수설, 동문서답 같은 비난은 그나마 양반 쪽에 들 정도였고요. 엉뚱한 답변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미꾸라지. 예. 네, 무식을 자랑하듯 가르침을 구걸했다. 이런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이 고조되면서 사실은 뭐 정치판에 독한 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선 후보들끼리는 좀 품격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지금 독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도 예. 서로 치가 떨린다. 이렇게 하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포문을 연 건 민주당 고민정 의원 쪽인데요.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부정부패 몸통 또 비겁한 사람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배신 행위에 치가 떨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바로 맞받아쳤는데요. 배신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고 치가 떨리는 건 국민이라는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시즌2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괴물 대통령, 식물 대통령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좀 해악을 넣어서 품격 있게 서로 비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인사였는데요. 예.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어제 돌연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예.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력 대선 후보를 각각 괴물과 식물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또 잘 알다시피 최근 유세 과정에선 후보들이 직접 상대를 겨냥해서 주술사다, 또 히틀러,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막말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표현이 자꾸 거칠어지는 건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데 좀 그런 것들이 먹히기 때문인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당장은 지지자들에게 시원하게 다가가겠죠. 마치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사이다 발언이죠.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예. 선정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대 쪽 반감이나 거부감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막말 장본이라는 꼬리표가 오래도록 따라 붙을 수밖에 없고요. 예. 마치 주홍글 씨 같은 거죠. 후보자, 유권자 모두 지금은 냉정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썰은 독설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선이 지나면 다 통합을 얘기할 텐데 그게 진심이라면 선을 넘는 말들은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임종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